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윌슨 부인,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소피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초기 소견으로는 선천성 기관지 이형성증이 의심됩니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입니다. 이곳은 미국 보스턴의 한 아동병원. 몹시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아이를 두고 의사의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아이의 엄마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 윌슨입니다. 보스턴 교회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지금은 6살이 된 제 딸 소피아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7년 전만 해도 저의 인생은 많이 달랐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저는 건축가였던 남편 토마스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온 임신 소식에 정말 행복했어요. 토마스는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매일 밤 아기방 도면을 그리고 육아책을 읽으며 준비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2017년 10월의 어느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보스턴 교회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대형 트럭과의 사고. 토마스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죠.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토마스의 얼굴은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지었던 미소 그대로였어요. 마치 곧 일어나 캐롤,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큰 배를 부여잡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위로의 말들이 들리기는 했지만 그저 흐릿한 소리로만 느껴졌어요. 제 뱃속의 아이만이 가끔 발길질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매일 밤 이불을 붙잡고 울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토마스가 남긴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아이의 교육비로 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토마스와 마지막으로 정했던 이름 소피아를 되뇌이며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진통이 시작되던 날 분만실에서 저는 토마스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홀로 진통을 견뎌야 했죠. 12시간의 진통 끝에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 저는 울고 웃었어요. 안녕, 소피아.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까맣고 동그란 눈은 토마스를 쏙 빼닮았고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붙잡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퇴원 후의 현실은 험난했습니다. 신생아를 혼자 돌보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일. 모든 것이 저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에서 일하며 알게 된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육아 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가끔 아이를 봐주기도 했죠.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육아에 적응해 갔습니다. 토마스의 보험금으로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평소 책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서점 한켠에는 소피아를 위한 공간도 만들었어요. 토마스가 그리던 아기방 도면을 참고해서요. 소피아의 탄생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저의 하루하루는 다시 의미를 찾아갔어요. 소피아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울었어요. 토마스도 이 순간을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소피아의 눈빛에서 토마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점 벽에 걸린 토마스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야기해 주었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단다. 하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소피아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아빠의 사진에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점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윌슨스 북스라는 작은 간판 아래 소피아와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낮은 책장들과 아기자기한 쿠션들로 꾸민 이곳은
금세 동네 아이들의 단골 장소가 되었어요. 소피아는 책 속에서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책장 사이를 기어다녔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그림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가끔은 혼자서 책을 펼쳐놓고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잠들 때까지 쉴 틈 없이 바빴죠. 하지만 소피아가 책장 사이에서 놀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즈음 소피아는 더욱 활기차게 자라났어요. 키도 쑥쑥 자라고 말수도 늘어났죠.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아마도 토마스의 건축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서점 벽면은 소피아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찼고 손님들은 그 그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마스의 보험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소피아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려 했어요. 여보, 잘하고 있는 걸까?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토마스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서점을 열고 소피아는 유치원에 가고 저녁이면 함께 책을 읽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곧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소피아의 갑작스러운 기침으로 시작된 우리의 시련을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스턴의 겨울은 춥고 건조했으니까요. 소피아는 평소처럼 서점에서 뛰어놀았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의 이야기 할머니 시간은 우리 서점의 자랑이었어요. 동네의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시간인데 소피아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죠. 그러다 갑자기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약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다며 울기도 했어요. 동네 소아과에서는 단순 기관지염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로 서점 문을 닫고 응급실로 향했죠. 보스턴 아동병원의 응급실은 차가웠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피아는 제 품에 안겨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여러 검사가 이어졌고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윌슨 부인,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초기 소견으로는 선천성 기관지의 형성증이 의심됩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피아의 기침 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일주일간의 입원 검사 끝에 진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피아의 기관지는 선천적으로 매우 약했고 성장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고 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점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토마스의 보험금을 조금씩 써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소피아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언제 서점에 갈 수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으면서도 소피아는 책 이야기를 했어요. 병실 창가에 작은 책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아늑한 서점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밤이면 소피아가 잠든 후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울었습니다. 토마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늘에 있는 그에게 속삭이듯 기도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소피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미국의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점은 결국 매각해야 했어요. 6년간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을 떠나는 날, 소피아는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서점에서 살 수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은 것은 토마스의 보험금 일부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처럼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온 희망의 소식이었죠. 보스턴 아동병원의 마지막 진료가 끝난 날 저는 주차장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서점을 팔아 마련한 돈도
토마스의 보험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매일 밤 병원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 짓는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이제 남은 건 소피아의 대학 학자금으로 따로 묶어둔 보험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윌슨 부인, 혹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최근 의학 저널에서 읽은 기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의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희귀 기관지 질환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우리 소피아를 도울 수 있다니. 하지만 그날 밤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은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서울 성모병원의 김성원 교수팀은 이미 여러 건의 성공 사례가 있었고 해외 환자들의 치료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소피아의 상태와 지금까지의 치료 기록을 첨부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틀 후 김성원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기관지 이식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을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까지 가는 비용, 치료비, 체류비,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 남은 보험금으로도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소피아의 상태로 긴 비행을 견딜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죠. 소피아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어느 날 저녁, 소피아의 침대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치료받는 게 어떨까? 비행기를 오래 타야 하고 낯선 곳이라 불편할 수도 있어.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나 궁금한데, 그 나라에도 책방이 있나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심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은 보험금을 정리하고 병원과 일정을 조율했죠. 김 교수님 팀과 화상 상담도 여러 차례 진행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의료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고 보험 혜택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떠나기 전날 밤 토마스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소피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짐 속에는 소피아가 고른 몇 권의 책이 들어 있었어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이것이 소피아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에 가는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그래, 우리 곧 한국에 가는 거야. 거기서 소피아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보스턴에서 인천까지의 비행 시간은 14시간. 소피아의 상태를 고려하면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소피아의 상태를 체크해 주셨어요. 기내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고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염려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항공사에서는 특별 의료 지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산소호흡기와 함께 응급 상황을 대비한 의료진의 연락처도 받았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비행 내내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기내식이 나올 때였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특별히 준비한 죽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 특별식을 준비했어요.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낯선 여정에서 만난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행 중간에 소피아가 숨쉬기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도와주었고 기내에 있던 의사 한 분이 자발적으로 와서 소피아의 상태를 체크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 재생의료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국제진료팀에서 나온 의료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윌슨 씨, 안녕하세요. 소피아를 위해 구급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준비성과 전문성에 놀랐어요. 입국 수속부터 수암을 찾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고 바로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우리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 주었죠. 서울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오랜 비행으로 지쳤을 텐데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성원 교수님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피아를 잘 돌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에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첫날부터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을 위한 사전 검사와 소피아의 전반적인 상태 체크가 이루어졌어요.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신속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답니다. 병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에 첨단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창 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소피아는 특히 창가에 있는 작은 소파를 좋아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창가에 서서 토마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겠죠? 서울 성모병원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다양한 검사가 이어졌고 의료진들은 소피아의 상태를 세세하게 체크했어요. 특히 김성원 교수님은 매일 회진을 오시면서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죠.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기관지는 소피아의 것과 똑같은 세포로 만들어질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듯이 검사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일 저녁 컨퍼런스를 열어 소피아의 치료 계획을 논의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지였어요. 소피아의 나이, 성장 속도, 심지어 미래의 신체 변화까지 고려하면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윌슨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느 날 김 교수님은 저를 연구실로 초대하셨어요. 그곳에는 처음 보는 큰 기계가 있었는데 바로 3D 바이오 프린터였죠. 이 기계로 소피아의 새로운 기관지를 만들 거예요. 소피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요.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소피아의 기관지를 3D로 스캔한 이미지가 화면에 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관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피아의 성장에 맞춰 기관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놀라웠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은 영어를 잘 못하면서도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소피아와 대화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한국 과자나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특히 민지 간호사는 소피아의 천사였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종종 들러 소피아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한국어를 배운 소피아는 무척 신이 났답니다. 검사와 준비 과정은 약 2주가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지냈는데 이건 역시 병원의 국제진료팀이 도움을 주었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병원의 체계적인 치료 덕분인지 소피아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잡혔을 때 김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걱정되시겠지만 우리 팀은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피아를 위한 새로운 기관지는 이미 3D 프린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수술 전날 밤 소피아의 병실에서 저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이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수술실 앞에서 소피아를 배웅하면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성원 교수님이 나오셨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만 같았어요. 8시간이라는 긴 수술 시간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밝았어요.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소피아의 몸이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소피아를 봤을 때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수많은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죠. 그동안 늘 힘겹게 보였던 숨소리가 이제는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앞으로 2주 정도는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에요. 3D 프린팅된 기관지와 소피아의 조직이 잘 결합되고 있답니다. 이틀 후 소피아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여전히 약한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였죠. 엄마.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피아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소피아의 호흡이 점점 더 안정되어 갔고 산소호흡기의 도움도 차츰 줄여나갈 수 있었답니다. 의료진들은 매일같이 세세한 검사를 하면서도 소피아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어요. 윌슨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어요. 의료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관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피아의 세포로 만든 맞춤형 장기를 이식한 거였죠. 그래서 거부 반응도 거의 없고 소피아가 자랄수록 기관지도 함께 자랄 수 있다고 했어요. 소피아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김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도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다만 초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겠지만요. 회복실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소피아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아오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그동안 본 적 없던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어요. 밤낮 없이 소피아를 살펴주시고 때로는 장난감도 가져다 주시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죠. 민지 간호사는 퇴근 후에도 들러서 소피아와 함께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소피아는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소피아가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소피아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그 순간 소피아의 미소는 마치 토마스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병실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우연히 외국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독일에서 온 한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게다가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는 정말 특별해요.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매일 아침 7시 의료진들의 회진이 시작됩니다.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한 상태 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소피아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논의했죠. 3D 프린팅된 기관지의 적응도가 놀랍습니다. 소피아의 폐 기능이 매주 10%씩 향상되고 있어요.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보네요. 의료진들은 첨단 기술을 다루면서도 놀랍도록 인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검사를 할 때면 항상 소피아의 기분을 먼저 살폈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장난감이나 스티커로 달래주셨죠. 윌슨 씨,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소피아가 새로운 기관지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활 치료는 마치 놀이처럼 진행되었어요. 재활 치료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치료사 선생님들은 소피아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어 주셨고 매일매일의 작은 진전에도 큰 축하를 해주셨죠. 와, 소피아가 벌써 이렇게 잘하네요. 재활치료사 김미영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3분 동안 혼자서 걸을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소피아의 얼굴에 피어난 자부심 어린 미소는 잊을 수 없답니다. 간호사들의 정성도 특별했어요. 매일 밤 체온을 재러 오시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소피아가 심심해할까봐 그림 동화책도 가져다 주셨어요. 의료기술도 놀라웠지만 더욱 감동적인 건 모든 치료 과정이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검사 일정을 잡을 때도 소피아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때로는 소피아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정말 이곳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소피아 같은 아이들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2달이 넘는 입원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소피아는 처음으로 산소호흡기 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로 숨을 쉴 수 있어요. 병원 입구에 서서 소피아가 외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처음으로 힘차게 내뱉는 숨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퇴원 전날 김성원 교수님은 마지막 검진을 하시며 소피아의 회복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든 기관지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피아의 폐 기능이 정상 수준의 90%까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은 퇴원하는 소피아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민지 간호사가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준비한 예쁜 풍선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한 명씩 써준 응원의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소피아야, 이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이니? 김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소피아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정말 신기해요. 이제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무섭지 않아요. 퇴원 후 우리는 서울에서 2주를 더 머물며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동안 소피아의 상태를 지켜보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죠.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지내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일상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기 놀이터에 가도 돼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보며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전에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순간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 소피아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소피아를 보며 저는 벤치에 앉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는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병원 근처 공원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우리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소피아는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아빠한테도 보여주자. 소피아가 말했어요. 토마스의 사진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기적 같은 수술, 친절한 의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마지막 외래 진료 날, 김 교수님은 소피아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이제 소피아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누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김 교수님은 이미 준비를 해두셨더군요. 보스턴의 전문의와 연락을 취해 두셨고 소피아의 치료 기록과 관리 방법을 모두 공유해 두셨다고 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화상으로 상담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병원을 나서면서 소피아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건강해진 소피아가 함께 있었죠. 그림 아래에는 서툰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소피아. 김 교수님이 그림을 받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처음으로 병실이 아닌 침대에서 산소호흡기 없이 깊은 잠을 잤어요.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고요한 숨소리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쉬는 기쁨을 알게 된 소피아, 그리고 그 기쁨을 선물해준 한국의 의료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소피아는 씩씩하게 학교에 갔어요. 아침마다 책가방을 메고 활기차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답니다. 서점도 다시 열었어요. 예전 자리는 아니지만 보스턴 교외의 조용한 길가에 새로운 윌슨스 북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어린이 도서 코너도 만들었어요. 소피아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였죠. 엄마, 우리도 한국 책 많이 팔아요. 다른 아픈 아이들도 한국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요. 소피아의 순수한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점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토마스의 사진 옆에 소피아의 치료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걸어두었어요. 김성원 교수님과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 3D 바이오 프린터로 만들어진 기관지의 이미지, 그리고 소피아가 병실에서 그린 그림들까지 매달 한 번씩 김 교수님과 화상 상담을 합니다. 소피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소피아의 회복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서점을 찾았어요. 뉴욕에 사는 한 부모님이었는데 그들의 아이도 소피아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한 치료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만들어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그 부모님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답니다. 소피아는 이제 자신의 꿈이 생겼다고 해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김 교수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서 받은 의료진들의 편지를 읽어보는 모습이 참 대견하답니다. 가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났어요. 첨단 의료기술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오늘도 저녁이 되면 소피아는 토마스의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아빠, 오늘은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숨이 차지 않았다고요. 그런 소피아를 바라보며 저는 토마스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고 그 빛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매년 봄이 오면 우리는 서울에서 보았던 벚꽃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픈 환자가 아닌 건강한 소피아의 모습으로 의료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건강한 숨소리가 들리는 일상, 그리고 그 숨소리 속에 담긴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홀로 희귀병이 걸린 어린 소피아를 키우며 절망에 빠졌던 윌슨 씨. 그녀의 험난했던 인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우리나라의 따뜻하면서도 뛰어난 의료기술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는 점이 정말 마음 뿌듯하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